네,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할 유나문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국사를 준비를 해 나갈 텐데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역사를 보는 방법 해가지고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뭐 한국사의 특징, 뭐 세계사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전체적인 시대 구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굉장히 방대한 이 한국사를 정리를 할 때 시대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쯤 공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내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나가면서 점검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시대 구분을 완벽하게 먼저 해놓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은 이번 시간은 시대 구분을 먼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 둘 것이냐.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요 부분이죠. 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요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구석기. 그쵸?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뗀석기를 사용했고, 신석기 시대 때는 가공을 한 어떤 간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청동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쵸? 근데 이 청동을 사용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북방민족의 어떤 그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죠? 중국에서 수용된 게 아닙니다. 네, 청동.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청동 같은 경우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알겠죠? 그 피지배층의 농민들이 이 청동을 사용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이제 철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지배층 또는 피지배층 전부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청동제 농기구는 없지만 이때 철제 농기구는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의식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유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 즉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사회 이렇게 부르고요. 이러한 구분법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부족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부족사회.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그 지배계급이 등장을 하면서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군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군장국가 이렇게 부르고요. 철기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연맹국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연맹국가. 이 연맹국가는 뭐냐면 군장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왕을 선출을 해요. 그렇지만 그 왕보다 군장들의 연합체가 훨씬 더 힘이 센 단계를 우리가 연맹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를 우리가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의 국가는 무엇이냐? 그 다음의 국가는 바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바로 뭐죠? 그렇죠. 고조선이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도 그 청동기 문화를 기초로 한 단군조선과, 그쵸? 단군조선과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위만조선, 이렇게 그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군 신화라든지 또는 이제 팔조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단군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만조선은 일단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한 무제에 의해서, 한나라 시대의 어떤 황제인 무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무제에 의해 멸망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한이 사군을 설치합니다. 한 사군. 낭랑, 임둔, 진번, 현도군을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쵸? 그럴 때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쵸? 그 나라들의 어떤 특징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어떤 나라들이냐? 바로,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나라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순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있었고, 그 고조선이 중국의 한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우리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다. 그런데 요 시기에 이제 자,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그리고 사만은 연맹국가 단계였지만 자, 옥저라든지 동해는 군장국가 단계에서 어떻게 됐다? 바로 고구려에 흡수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느냐? 바로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 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삼국시대는 바로 누구다? 바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근데 한 나라가 더 있죠? 바로 가야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는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라. 그쵸? 그리고 이제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삼국시대라고 부르죠. 삼국시대. 그쵸? 자, 삼국시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가 분명히 4개의 국가인데 왜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자, 고구려라든지 그 다음에 백제라든지 신라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국가, 즉 고대국가로 성장을 하지만 바로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누구한테? 바로 신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대국가의 모습을 띈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3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 고대국가,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그쵸?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어갈 때 우리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시기에 각각의 전성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때가 되겠죠. 그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인데 이때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6세기 진흥왕 때가 바로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국시대를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자,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남북국 시대. 그쵸?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바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고 이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바로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신라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그렇죠. 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통일신라는 언제 통일을 했냐면 바로 676년에 통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676년. 자, 연도는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935년에 바로 태조 왕건에게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해요. 그래서 935년까지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바로 7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세기까지 이어진다? 바로 그렇죠. 10세기까지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발해는 언제 건국이 되냐면 698년에 이제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발해도 역시 7세기에서부터 몇 세기다. 바로 10세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북국 시대. 그쵸? 근데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서에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완전한 형태의 어떤 통일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듯이 그쵸?
이것은 이제 불완전한 형태의 어떤 통일이다. 북쪽에 있던 발해도 우리 역사에 이렇게 편입을 시켰던 게 바로 이 유득궁의 발해고라는 역사서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리냐면 요 시기는 이제 별도로 역사적 어떤 그 격변기 시기이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후삼국시대예요. 후삼국시대. 자, 후삼국시대. 후삼국시대는 언제냐면 후삼국시대는 바로 9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36년까지 바로 10세기에 35년간이 이제 바로 후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면 되냐면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백제예요.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라는 그만큼 영토가 축소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견훤에 의해서 뭐가 세워진다? 바로 후백제가 세워진다. 그쵸? 견훤에 의해서 몇 년에? 900년에. 그리고 901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제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되겠죠. 후고구려. 그쵸? 이것은 이제 901년에 바로 궁예에 의해서 송악에 이제 후고구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그만큼 이제 영토가 어떻게 된 거죠? 영토가 축소가 되겠죠. 영토 축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공부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후백제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죠? 바로 그렇죠. 견훤이죠. 견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궁예가 되겠죠. 궁예. 그쵸? 네. 그런데 이 궁예 밑에 누가 들어가냐면 왕건이 이제 궁예 밑에 이제 관리였었는데 궁예가 이제 실정,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뭐 이제 독심술하고 뭐 자기가 뭐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심을 잃게 돼요. 그쵸?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왕건이 추대가 되고 왕건이 바로 뭐를 건국하게 된다?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후고구려가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연도는 몇 년이냐면 바로 918년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된 연도는 918년이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고려가 어떻게 되냐면 고려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형태의 어떤 민족 재통합이 일어나는데 926년에 바로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 유민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신라는 결국은 후백제와의 어떤 전투에서 계속 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멸망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가는데 그때 바로 경순왕이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고려에 항복을 해버리죠. 그쵸?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이 있었는데 후백제와 싸우기 전에 이미 견훤도 어떻게 했어요? 그쵸? 왕건에 항복을 했고요. 견훤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제 신검이 아버지에게 이제 왕위를 빼앗았었죠. 그래서 이 신검이 이제 후백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신검이 이제 결국은 고려와 싸우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고려는 민족 재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완전한 형태였던 통일을 이룩하는 게 바로 누구다? 고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고려 시기 때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멸망한 게 발해예요. 그래서 발해 유민을 흡수하고 그리고 신라에게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 신라가 망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해버린다. 망하지 않고 고려에 결국은 항복을 해버리죠. 그렇죠? 왜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냐면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다. 왕건한테 항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왕위를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그 금산사에서 탈출해가지고 결국은 왕건한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쉽게 말해서 귀화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 고려와 이제 결국은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고려가 결국은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어떤 그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어떤 통일 그리고 고려 시대 때의 민족 재통일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완전한 형태의 통일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려의 통일은 유민도 흡수하고 그리고 신라를 흡수시켰고 그리고 후백제까지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어떤 통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벌써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그렇죠. 후삼국시대까지 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어디냐? 이제 바로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고려시대는
총 5개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기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고려 초기,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고려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고려시대는 바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지만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고려가 건국된 연도 몇 년이다? 바로 그렇죠. 918년이다. 그렇죠?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19년이에요. 알겠죠? 이걸 기준으로 삼거나 또는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진을 정벌하는 시기 바로 1107년 요걸 기준으로 삼거나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정중부의 난, 즉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게 바로 1170년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딱 100년 후에 1270년에 바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바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했던 연도가 1270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시기는 이제 그 원 간섭기가 되겠고요. 원이 이제 세력이 약화됐을 때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는데 공민왕이 즉위한 연도가 바로 1351년이에요. 이게 이제 공민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멸망한 게 바로 1392년. 이게 이제, 고려의 멸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구분을 하면 이 앞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고려 초기. 그쵸? 고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개로 구분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고려 중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신집권기. 그쵸? 무신집권기. 이 무신집권기는 맨 처음에 이제 정중부 경대성 이음인 시기. 정중부 경대성 이음인 시기. 그리고 이음인은 이제 제거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최씨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됐는데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 시기. 그리고 이제 최씨 무신집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김준, 임면, 임유무 이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임유무 시기 때 결국 어떻게 된다? 예, 몽골과 강화가 체결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네 번째는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원 간섭기. 그래서 요때 왕명에는 전부 다 그 충자가 들어가죠. 뭐 충렬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원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려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 초기, 고려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고려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기는 이제 뭐 고려 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자, 요 구분법을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고려시대에 어떤 그 지배층의 흐름을 만약에 정리하겠다. 그러면 요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권력을 장악했던 애들은 바로 왕건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전부 다 지방 호족이었어요. 그쵸? 고려 초기에는 호족의 권력을 장악했다가 왕건 이후에 이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문벌귀족이다. 그쵸? 그리고 정중부의 난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바로 무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 간섭기 때는 원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누구다? 권문세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다? 바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이제 등용된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바로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요 구분법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쉽게 고려시대를 또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 각각의 시기 때 북방민족의 침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민족이 침입해왔는지를 또 이 구분법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 침입해온 세력은 누구냐면 바로 고려 초기에는 거란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쵸? 거란은 이제 요나라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금이 건국이 되고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해오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원나라죠. 이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해서 항전을 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강화가 체결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원 간섭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 간섭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제 원 세력이 어떻게 되고 약화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건국이 되냐면 이제 명이 건국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명과의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요 시기에 쳐들어왔던 홍건적이라든지 또 외구의 잦은 침입이 있었다. 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고려의 어떤 5가지의 어떤 구분법을 활용한다면 그 각각의 시기를 우리가 시대순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요런 구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를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자면, 자, 제가 한번 그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 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려 초기에는 7대실록이라든지 고급록이 있었어요. 근데 현존하지 않죠. 그러나 고려 중기 때 이제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는 이제 자주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역사서가 편찬이 되는데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몽골 침입기이고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규보는 이제 강화도에서 바로 이런 동국 이상국집 또는 동명왕편을 이제 저술을 한 거고 실제로 이규보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강화도에 있어요. 그리고 고려 이제 원간섭기 때, 고려 후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려 후기 때는 일연의 삼국유사, 그쵸?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여기에는 이제 그 단군신화가 기록이 됩니다. 최초로 단군신화가 기록되는 게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죠. 그래서 요 시기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여기에는 단군신화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긴 하지만 여기에 일연의 삼국유사 요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삼국유사에는 최초로 단군신화가 기록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승유의 제왕운기에도 단군신화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현이 이제 사략, 그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역사서가 또 편찬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어떤 구분을 활용한다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려시대 다음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바로 조선시대가 되겠죠? 자, 조선시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몇 년부터냐? 바로 139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10년. 그쵸? 일제시대로 들어가기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조선시대가 되겠죠. 그쵸? 자, 조선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조선시대는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돼요. 3개로. 자, 3개로 구분을 한다면 바로 여기가 몇 년이냐면 1392년이 되겠고요. 여기는 딱 200년 후 바로 1592년인데 이때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연도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연도예요. 알겠죠? 그리고 1863년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10년은 이제 한일합방이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조선 초기가 되겠고요. 그쵸? 조선 초기.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항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 있죠.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고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부릅니다. 중세. 그리고 바로 조선 초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선 초기를 근세 이렇게 부릅니다. 근세. 그쵸? 그리고 조선 후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근대 이렇게 부르죠. 근대의 태동기다 이렇게 부르죠. 이때를. 그리고 개항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근대 사회의 어떤 전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요런 어떤 구분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그 근세냐면 제가 고려시대를 뭐라 불렀죠? 그쵸? 중세라고 불렀죠. 그리고 삼국시대하고 이 남북국시대를 뭐라 불렀죠? 우리가 고대라고 불렀죠. 그쵸? 고대 국가이기도 하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초기는. 그래서 중세의 이 세자하고, 그 다음에 근대의 이 근자를 따가지고 근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근세. 중세와 근대의 어떤 과도기적 성격을 띈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냐.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고 방대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시대 구분할 때는 우리가 왕의 흐름 정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번 배웠던 그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정, 태, 세, 그 다음에 문, 단, 세. 그쵸? 7명씩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성, 연, 중, 인, 명, 선이죠. 그쵸? 근데 이 선은 선조인데 이 선조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분 시기가 되겠네요. 알겠죠?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선조 이후부터 이제 되겠는데 선조 이후부터인데 자, 한번 보면은 광해군부터 시작을 하죠. 광, 인, 효, 현, 그 다음에 숙, 경, 영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 순, 헌, 철. 그쵸? 여기는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이게 이제 세도 정치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누가 있냐면 고, 순. 고종하고 순종이 있죠. 근데 이 고종과 순종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이 계양기와 관련 있죠. 고종과 그 다음에 순종. 자, 요 왕만 지금 제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바로 조선시대를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조선시대 구분은 이런 식으로 근세와 그 다음에 근대의 태동기, 그 다음에 근대의 전개기로 구분을 해놓고 그 각각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조선을 구분을 했지만 요 시기 하나가 바로 이 고려시대 전체하고 맞먹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근대사회 요거 하나가 요 두 개를 합친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계양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려시대를 일로 봤을 때 조선시대는 중요도가 3 내지 4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6문제에서 8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시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가 되겠죠. 그쵸? 일제시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일제시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일제시대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910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한일합방이 있었죠. 그쵸? 한일합방. 경술국치일이죠, 이게. 그쵸? 우리의 주권을 이제 빼앗긴 시기가 바로 1910년이다. 그리고 1919년. 바로 이때가 바로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시대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931년에는 일본이 이제 만주국을 수립해요. 그쵸?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만주 사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걸 또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각의 시기를 요때를 일제시대 제1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쵸? 요 시기를 우리가 일제시대 제2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일제시대 제3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3기도 여러분들 여기 1937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바로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일본이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한 거죠.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요 앞부분을 3기 1 이렇게 보시고요. 그쵸?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기 2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는 1기, 2기, 그 다음에 3기 1과 3기 2 이 구분법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관련돼서 일단 일본의 어떤 그 통치 방식을 한번 보면 이때는 무단 통치기였고요. 그쵸? 이때는 무단 통치기였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이제 통치 방식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문화 통치기가 되죠. 그쵸? 문화 통치기.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민족 이간 분열책을 썼던 시기예요. 그쵸? 예. 그리고 3기로 넘어가면 우리 민족을 없애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던 시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기, 2기, 3기의 어떤 그 일본 놈들의 어떤 통치 방식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기 때는 뭐를 했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빼앗아 갔던 시기다. 바로 땅을 빼앗아 갔던 시기고요.
그쵸? 그리고 2기 때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산미 증식 계획. 요걸 통해서 이제 쌀을 빼앗아 갔던 시기죠. 쌀. 그쵸? 그리고 3기 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던 시기죠. 인적 물적 자원. 그쵸? 이때 이제 뭐 징용, 징병, 여자 정신대 근무령, 그리고 뭐 이제 식량 배급제, 미국 공출제, 뭐 금속 공출제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뺏어갔던 시기네요.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 1기의 특징, 그 다음에 일제시대 2기의 특징, 그 다음에 일제시대 3기의 특징인데 그거에 이제 3기 1, 3기 2를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그쵸? 현대사를 제외한 지금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토대로 봤을 때, 자, 우리 우리 교재 있죠? 요 교재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기존에 어떤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쵸?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이게. 그쵸? 우리가 한번 2014년 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 거니까. 자, 한번 보면은,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든지 한국사와 세계사 부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여기까지 내용이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구조냐면 4편은 정치 파트고요. 5편은 경제 파트예요. 그리고 6편은 이제 사회 파트고 7편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3, 4, 5, 6 이게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쵸? 요거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한번 고대 파트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2014년 걸 기준으로 해서 고대 파트를 보면은 정치 부분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경제 부분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회 부분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 문화 파트에서 고대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쵸? 고대에서 지금 보면은 자 고대 파트에서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에선 출제되지 않았지만 문화 파트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알겠죠?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파트를 보면 정치 파트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출제 안 됐고 사회 파트 출제 안 됐고요.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여기 역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있다. 고대에서 지금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한 문항이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중세 부분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됐다? 예,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 부분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 문항이 출제가 된 것이다. 6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근세라고 이야기했죠. 근세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조선 초기라고 했어요. 조선 초기가 몇 문항 출제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 문항 출제됐고요. 2014년도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경제 파트 또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도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세 파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세, 조선 초기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됐다? 바로 4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4문항. 알겠죠? 그쵸?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상황의 변동, 이게 바로 근대의 태동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 없고 사회 부분에 또 한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의 태동기에서도 몇 문항이 출제가 됐다? 바로 4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7장을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이 개항기 이후부터 해서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그쵸? 그러니까 개항기 이후에 다 합쳐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구조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 요 앞부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 문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즉 중세사회에 전체적으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선시대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조선시대 전체였는데 이게 요 하나가 이 고려시대 전체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조선 초기에 네 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네 문항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8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항기 이후 일제시대와 현대사까지 포함해갖고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몇 문제가 있다. 바로 12문항이 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에 몇 문항이 있다? 6문항이 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이전에. 그래서 중요도로 따져주면 어떻게 됐느냐? 조선시대 이후가 2배 이상 중요한 거죠. 고려시대까지는 6문항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2012년도에도 아주 비슷하고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고 2010년도에도 아주 비슷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어떠냐면 여기서는 6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이제 10문항에서 12문항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바로 조선시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여기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보냐면 여러분들이 앞부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려시대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쳤어. 그래갖고 이 뒷부분을 공부를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안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 빨리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된다. 조선시대 들어갔을 때부터는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봤고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까지는 정리했는데 현대사 부분을 안 봤잖아요. 그래서 현대사도 이 부분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부분도 시험 문제가 한 문항 정도는 두 문항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저기 개항기 이후에 4문항인데 오히려 현대사에 어떤 비중을 두고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도 우리가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는 어떻게 구조를 잡으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1945년 바로 8월 15일 날 우리가 어떻게 됐죠?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쵸? 이때가 이제 광복이에요. 광복이고, 자, 그리고 바로 1948년 8월 15일 날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자, 요때까지, 요 사이가 바로 그럼 뭐가 되느냐? 요 3년 동안은 바로 미군정이 됩니다. 미군이 이제 정치를 했던 거죠. 미군에 의한 정치, 미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1948년부터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 간선제였기 때문에 1952년까지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고요. 또 1956년까지 헌법 바꾸고 다시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죠. 그리고 바로 1960년까지 또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혼자서 12년간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3번을 이렇게 해서. 그쵸? 요때 대통령 누구였다? 이승만. 그쵸? 두 번째 대통령도 누구였다? 이승만.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도 누구였다? 바로 이승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 4번째도 해먹으려고 바로 요 시기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바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네, 4.19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이제 1960년에 바로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무슨 내각이 수립이 되냐면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장면 내각.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그 의원 내각제를 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내각. 근데 이 장면 내각은 약 9개월 정도밖에 정치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바로 1961년 바로 뭐가 일어난다. 1961년에 바로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군사정변이라고 하죠. 요즘은. 자, 군사정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인들이 또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게 바로 1963년까지 그렇죠. 약 3년간 바로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다시 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죠. 군인들에 의한 정치죠. 군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이 5.16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박정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복을 벗고 자기가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해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와갖고 결국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63년부터 언제까지 이때 이제 4년 중임의 대통령 직선제였기 때문에 1903, 4, 5, 6, 7이죠. 그렇죠? 3, 4, 5, 6, 7. 그쵸? 1967년까지 이제 대통령을 하고 또 해먹죠. 한 번 더. 그게 이제 1971년까지 또 해먹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때 이제 이렇게 두 번을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을 했어요. 그러면 4년 중임이었기 때문에 또 하면 안 되는데 3선 개헌을 통해 가지고 3번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김대중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 후보가 이제 김대중이었는데 김대중과 이제 경선을 했는데 간신히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이제 결국 누가 된다? 박정희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 요때도 박정희. 그리고 이제 박정희도 이제 3번 선거에 나와서 또 간신히 당선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박정희. 그쵸? 그리고 3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뭐를 하게 되냐면 197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유신헌법으로 전환을 하죠. 유신헌법. 그쵸? 그래서 이제 헌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겁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해서. 왜? 유신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년제로 대통령을 바꿨고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대통령에 뽑힌 게 바로 박정희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어디까지? 자, 또다시 1972년이네요. 그쵸? 자, 1972년에 이제 다시 유신체제에 의해서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1979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79년까지가 또 박정희가 계속해서 정치를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유신체제의 박정희가 되는 거죠. 유신체제. 예.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한 시기를 보면 이때부터 따져준다면 약 18년 동안 박정희가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63년부터 79년까지 약 18년 동안. 이승만은 약 12년 동안 했죠. 그렇죠. 이승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30년 동안 이승만하고 박정희밖에 대통령이 없어요. 물론 이 중간에 잠시 9개월 동안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 존재로서 윤보선이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3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9년까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79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79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 바로 1979년 11.6 사태가 일어나요. 이 11.6 사태가 바로 박정희가 피살된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1979년 바로 12.12 사태가 바로 일어나요. 이 12.12 사태는 바로 누가 등장한 거냐면 신군부가 등장을 한 거죠. 신군부 등장. 그렇죠. 이때 이제 등장한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 노태우가 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까지 바로 1980년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신군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제 신군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신군부가 이제 비상계엄 상태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다.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이 신군부 시기에 요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바로 80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자, 이 1980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신군부에 대한 반발로서 바로 서울의 봄, 그쵸?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신군부 퇴진과 이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군부가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데모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주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광주 민주화 운동.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 피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어떤 4.19 혁명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라든지,
그쵸? 요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19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이 있었어요. 민주구국선언. 그쵸? 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서울의 봄이라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어떤 영상물들은 전부 다 지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결국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이런 4.19 혁명이라든지 그 1900 유신헌법 때 이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이라든지 또 이제 이러한 어떤 신군부 시기 때 서울의 봄과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걸 진압을 하고 나서 전두환이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 권력을 장악해 나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신헌법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서 바로 81년까지 누가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가 헌법을 바꾸죠.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그래서 1988년 2월까지 이제 어떻게 한다? 대통령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은 대통령 또 2번을 해먹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네. 2번을 해먹어요. 이때 이제 9개월이 있고,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이게 이제 9월 정도 되고, 이게, 2월까지 했으니까 약 6개월 정도 되죠. 그쵸? 여기는 이제 2월까지 했죠.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헌법을 바꾼 다음에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을 7년 해먹은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어떤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항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87년 6월 항쟁 이렇게 부르죠. 6월 항쟁. 자,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6월 항쟁 시기 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6월 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정부가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선거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988년 그쵸? 요때부터 해서 이제 1993년까지죠. 요때 이제 바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1998년까지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죠. 요때부터는 이제 전부 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3년까지가 이제 누구냐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되겠죠. 노무현. 그쵸? 그래서 요때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이 되면서 노태우 때부터 이렇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속 선출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2008년부터 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명박이 대통령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2018년까지는 이제 누구냐면 바로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현대사의 어떤 대통령의 흐름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현대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각각의 대통령의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업적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서 4.19 혁명, 그리고 유신헌법 반대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각각의 시기의 어떤 그 통일 정책, 남북한 간의 이제 관계에서 이 통일 정책과 관련 있는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두신다면 현대사까지 어떤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쵸?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현대사까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역사를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정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 같이 따라오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구조로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한국사를 정리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시대사 구분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이제 교재의 첫 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